억울함, 슬픔, 힘든 일 이런 건 사실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 말이 타인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기는 더 힘들어요. 마음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연습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연습을 안 하고 그냥 말해요. 습관적으로 말하고 무심코 말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오는 건데, 저는 아예 그 빼라고 말씀드려요. 진짜 공감이 되는데요. 네. 저는 이 책에서 선배님의 인간관계도 네. 살짝 엿볼 수 있었거든요. 직장 동료 H와의 네. 에피소드를 얘기하시면서 캐나다 유학을 다녀오시고 그 친구가 잠깐 거리를 뒀는데 어느 순간 다시 가까이 다가왔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인간관계에는 이해와 오해의 경계가 필요하다고 쓰셨어요. 근데 저는 그 문장의 의미에 대해 좀 더 듣고 싶더라고요. 소통이라는 단어를 표준국어 대사전에 찾아보면 두 번째 정의로 서로 뜻이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라는 문장이 나와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소통이 어떤 행동이 아니라 상태라는 뜻이거든요. 뜻이 통해서 오해가 없는 상태.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사실 이혜성 씨와 저도 이렇게 마주하고 앉아 있지만 사소한 오해는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당연해요. 그러면 가까운 친구 사이 또 한 직장을 함께 오래 다닌 사이라면 오해가 당연히 생겨날 수 있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오해를 다 풀어야 할 것이냐 라고 생각한다면, 야, 이게 인생의 숙제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분명히 그 친구가 나와 거리를 둔 데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서서히 녹아들었기 때문에 나에게 다시 다가왔고 또 지금까지도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때 왜 그랬어? 하고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전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도 그때는 사실 이래서 이랬어 하면서 나에게 다가와서 그 이야기를 한 적도 없어요. 그냥 그때는 그랬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시절 감정을 굳이 끄집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이해의 비중이 이렇게 있고 오해의 비중이 이렇게 있고 요 사이에 이 친구와 나의 관계가 자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친구와의 관계를 이해 100%로 만들 수는 없어요. 이해 100%로 만들려면 욕심이에요. 사실 부부 사이조차도 오해의 여지가 조금은 남아있고, 설령 오해라 할지라도, 그리고 설령 섭섭하고 서운하게 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걸 묻어두고 있을 수 있는 관계여야 진짜 편한 거죠. 저는 이게 너무 귀한 인생의 조언인 것 같은 게, 오해를 풀지 않고 덮어둔다는 생각을 이때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오해는 항상 바로 풀수록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냥 묵묵히 시간을 기다리셨다는 그런 문장에 큰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바꿔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그걸 잘했다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그 행동은 제 성향에 맞는 행동이라고 봐요. 저와 다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그게 불편하실 수도 있죠. 아니, 속에 쌓인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해가 오해보다 크다면 그 이해가 오해를 덮을 수 있다고 봐요.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저의 주장이에요. 제 성향에는 이게 맞아요. 그리고 100% 오해가 없는 관계가 가능할까요? 그렇게 따지면 오해 덮어야죠. 어떻게 해요? 그거 하나하나 일일이 다 풀고 가요. 맞아요. 저는 그리고 선배님이 말씀을 하실 때 개인적으로 매력적이라고 네. 느껴지는 게 뭐냐면, 직업이 아나운서이신데 말할 수 있는 거를 말하시지 않을 때, 그러니까 아까도 이렇게 억울한 일이라고 하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 구구절절 얘기하시지 않는 거, 그런 모습들이 저는 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하는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야 될 때를 아는 거, 그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상에서 별명을 입력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제 별명으로 소리 없이라는 단어를 써요. 제가 소리로, 심지어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인데 어느 순간은 소리 없이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기도 해요. 사실 저라고 왜 억울함을 말하지 않았겠으며 왜 슬프고 힘든 일을 말하지 않았겠어요. 특히 화나는 일도 아마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그 일이 또 상처가 됐을 거예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 저희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직업인 거지 네. 말할 수 없는 것들은 말하지 않아야 하는 직업이에요. 근데 억울함, 슬픔, 힘든 일 이런 건 사실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 말이 타인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기는 더 힘들어요. 가끔 2차 피해를 경험하고 나서 사실 그 말을 하고 나서 그날 밤에 내 마음이 더 힘든 걸 몇 번 경험하고 나서 차라리 말을 하지 않고 참는 아픔이 더 쉽다. 이런 취지에서 참아보는 것 뿐이죠.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불평도 많이 하고 불만도 얘기 많이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말을 하고 나서 더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말을 하지 않아도 불편하다면 요 불편과 불편의 크기를 좀 비교하셔서 요 불편의 크기가 작으면 그냥 말하지 않고 견뎌보자고요. 이게 말을 하면 나 하나 편해진다고는 하지만 이 말이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누군가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은 말하지 않고 말해야 하는 것들,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조리 있고 정확하게 말하자. 이런 삶의 생각들이죠. 저도 말하기를 직업으로 가진 사람이라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기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은데 네. 오늘만큼은 정말 선배님께 말하기 어떻게 연습을 할 수 있는 건지 조언을 듣고 싶어요. 더 제가 잘 말하고 싶거든요. 안 하는 게 또 있는데요. 조언을 안 해요.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조언하면 큰일 나요. 이게 시대상을 떠나서 제가 예전부터 누가 무슨 조언을 해주세요 하면 안 하거든요. 그 조언이라는 게 사실 제 생각을 나누는 건데 이 네. 제 생각은 59년 동안 저와 같은 삶을 살아온 상황에서 형성된 어떤 덩어리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덩어리가 이혜성 씨 같은 삶을 30수년 동안 살아온 사람에게 똑같이 맞아떨어지리라고 누가 장담해요. 그건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조언을 하는 입장이 되다 보면 이게 마치 만고의 진리인 양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 이거는 이 사람의 빈 공간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아 차라리 조언을 하지 않는 게 낫겠다. 하지만 생각을 나눌 수는 있겠다. 조언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을 나누자라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곤 하죠. 네. 근데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제 첫 책 제목이 마음 말하기 연습인데요. 마음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연습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연습을 안 하고 그냥 말해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말하고 무심코 말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오는 건데 말 자체를 연습하고 한 번 더 고민하고 전략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만큼 실수가 줄어들긴 하죠. 사실 상대방과 반하는 이야기를 할 때 네.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yes 하지만 제 생각은 이래요라고 말한다고 하잖아요. 네. yes but 블라블라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아예 그 but을 빼라고 말씀드려요. 아 혜성 씨 말이 맞아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할 때 하지만을 빼고 아 혜성 씨 말이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저는요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설령 그 얘기가 반대여도 접속사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지만 하는 순간 벌써 이 사람 마음은 무너져요. 하지만 내 얘기랑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구나. 진짜 공감돼요. 저는 하지만 밭을 빼고 얘기해도 돼요. 혜성 씨 말이 맞아요. 저는요 하고 그냥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접속사에 집착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접속사에 많이 집착해요. 그게 이제 연결 기능의 역할을 매끄럽게 하다 보니까. 진짜 공감이 되는데요. 네. 하지만의 상처를 받았던 맞아. 그때부터 이미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위에 있어서 나오는 내용에 상관없이 하지만 그냥 한 단어가 상처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다고요. 네. 이제 선배님을 의자 사고 아저씨로 네. 기억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신데 저는 그때 선배님의 심경에 대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자 사고 하나로 이렇게 조회수가 몇백만이 되어버리고 그때 뭔가 선배님이 허무함 같은 걸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저는
10년 전 일이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나도록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요. 사실 돌고 있는 영상이 100초 분량이에요. 그 100초는 저에게 100분만큼 긴 시간이었던 터라 웃으면서도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네. 이건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웃음은 참아야 되는데 더 포복절도 할 수는 없고 진짜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이런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근데 네. 마침 김소리 아나운서가 또 멋지게 클로징을 끝까지 이어갔잖아요. 네. 얘는 왜 빨리 안 끝내고 이걸 더 하는 거야 하면서 막 또 허벅지를 꼬집고 있었는데 글쎄요. 저에게 그런 순간은 다시 오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방송사고는 정말 누구도 심할서를 쓰지 않아도 되는, 누구도 질책받을 필요가 없는 정말 우연한 하늘이 내린 사고였기 때문에 제가 그걸로 인해서 관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 전에 스쳐가는 시간들이 무의미해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한편으로는 지루한 일상을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관심보다는 지루한 일상 속에 피어나는 작은 들꽃들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 오늘도 작은 들꽃을 피우겠습니다. 선배님께서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냥 그 들꽃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서 은은하게 계속 영향을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런 존재이시고. 근데 선배님 주변에는 참 선배님 같이 좋은 친구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생각나는 분들은 초등학교 때 무작정 한강을 걷자고 네. 얘기했던 친구, 그리고 히말라야 등반을 같이 하면서 시를 나누었던 친구, 그리고 코소보 선교사를 준비했다가 편찮으신 아버지를 맡아준 친구. 친구의 결들을 생각을 해보면 선배님 주위에는 깊은 관계의 소수의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상상이 그 들거든요. 친구들이 지금도 제 곁에 있어요. 그 초등학교 때 저와 함께 한강 다리를 건넜던 그 친구 어제 저녁에 만났거든요. 한 1년 반 만에 만나서 함께 고기 먹었는데 다른 친구와 함께. 그리고 코소보 선교사로 있는 그 친구 얼마 전에 병원 검진 받으러 한국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 차를 한 달 동안 빌려줬죠. 편하게 쓰라고. 네, 저는 이 더위에 차 없이 죽는 줄 알았어요. 물론 주로 대중교통 이용하지만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네, 결정적으로 걸어오셨구나. 장인댁에 가거나 할 때는 차를 가져가야 뭐 뭣도 싸가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옷을 그냥 들고 네, 걸어오셨잖아요. 어쨌든 그 친구가 또 한국에 있는 동안은 제가 뭐 제 차가 그렇게 좋은 차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그 가족과 함께 쓰라고 빌려주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50년, 60년을 한결 같을 수는 없고 그리고 매 순간 함께 있을 수도 없지만 1년에 한 번을 만나도 뭐 오랜만에 만나더라도 그 순간에 필요한 친구의 역할을 해준다면 그게 진짜 친구 아닐까요? 네. 요즘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책을 보면서 그럼 벗에 대한 선배님의 생각이 어떨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친구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겠죠. 그만큼 복잡한 얼굴을 가진 존재일 텐데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친구는 친구의 역할을 다한 거죠. 어제 그 두 친구 만나서 2시간 반 정도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 시간이 사실 밀린 이야기 나누고 가끔 옛날 이야기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 어머니 모시기 힘들어,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힘들었어, 아버지 여전히 아프셔, 장인어른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셨어 요새, 저는 이런 대화거든요. 그리고 나 드디어 혈압약 먹기 시작했어. 야 나는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약 다 먹어. 뭐 이런 얘기 나누는 게 일상인데 뭐 수십 년 된 친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도 편안한 거예요. 언제 만나도 늘 편안한 친구들이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라고 헤어지고 나서 문자를 보냈는데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많지 않잖아요. 가까운 직장 동료나 선후배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못 나누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친구일수록 그 영역의 범주가 넓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불편하지 않고 이야기가 다른 데로 새 나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사이, 결국은 근데 그게 배우자라면 가장 영역의 범주가 넓은 상대가 배우자라면 그 사람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짝이고 아내의 친구와 제 친구를 서로 공유하고 있고 또
또 아내와 그만큼 오랜 세월을 보냈으니까 아내를 만난 지 46년이 됐으니까 물론 결혼은 32년 차지만 그런 상황에서 해석해 보면 아내와도 100%의 영역의 대화를 나눈다고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아내와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영역의 범주가 가장 넓어요. 그러면 아내가 가장 소중한 친구인 거죠. 정말 행복하신 분이네요. 네. 그 에피소드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금의 아내분이 된 분과 짝꿍이 됐는데 책상에 이렇게 가운데 선을 긋고 여기 넘어오지 마 이렇게 했는데 지우개가 넘어가가지고 그걸 이제 그분이 일기장에 쓰셨다고. 네, 그래서 저도 또 바로 일기를 썼고요. 그리고 그 일기장이 아직 집에 있어요. 어떻게 그걸 다 보관을 하셨어요? 어떻게 다 보니 그냥 우리 집에 있더라고요. 뭐 제가 애써서 보관하고 이건 버리지 말아야지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사할 때마다 뒤처지지 않고 우리 집을 잘 따라왔어요. 뭐 해외도 여러 번 갔다 오고 그랬는데도 어떻게 우리 집 책꽂이에 아직도 남아있네요. 그러면 6학년 때 짝꿍분과 계속 연락을 이어오셨던 같은 거예요? 교회를 다녔고요. 그리고 대학 시절도 이제 같은 교회 대학부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소개팅도 시켜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가 가장 편하고 내가 사랑하는 상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연애를 하고 또 제가 유학에 오르고 원거리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엄마에 대한 애도 책을 썼는데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이 담겨버린 책이 됐어요. 맞아요. 네. 사실 저희는 진행자로서 제 이야기를 프로그램에서 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못다한 이야기 아니면 시청자를 향한 이야기들을 아마 이 책에 풀어놓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런 귀한 자리 주셔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말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아니요,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정말 안개꽃 같은 존재가 되고 네. 싶거든요. 사실 네. 이런 자리 제가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앉아있는 이 자리도 이혜성 씨의 생각이 더 빛났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해서 저는 이혜성 씨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지만 이혜성 씨의 질문이 구독자에겐 더 큰 위로를 줄 수 있거든요. 아 나도 저렇게 생각했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물어보네. 이러면 이혜성 씨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는 이 인터뷰에 응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선배님의 미래 모습이 정말 또 궁금해지거든요. 책에서 이제 모지스 할머니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76세 때 첫 작품을 그리셨던 할머니 화가. 할아버지 재환 선배님은 어떤 느낌일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궁금해해요. 그리고 함께 기대해봐요. 사실 저도 예측할 수 없고요. 그때 뭘 하고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건강이 약해졌을 때 또 집에만 있게 됐을 때 무슨 일을 하지? 그리고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아내는 그림을 전공했거든요. 그리고 애들에게 그림을 가르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림을 그려보려고 노력했어요. 사실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근데 수년 전에 홍대 앞에 화실을 자신 있게 등록하고 1년 가까이 화실을 다녔는데요. 선긋기로 시작해서 색연필화, 펜화, 목탄화, 수채화, 아크릴화, 유화까지. 와. 그려지더라고요. 굳이 잘 그릴 필요 없이 내가 어떤 느낌을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생각이 많은 편이에요. 근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 3시간, 5시간이 금세 가요. 생각 없이. 그래서 일단 내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알았으니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한가로워지면 아내와 함께 그림을 그리면 되겠다라고 아내와 합의해 놓은 상태예요. 설령 여행지에 가서라도 나이가 들면 여러 곳을 돌아다니기 힘들 테니까 한 곳에 앉아서 펜화로 멋진 풍경을 그리자. 그러면 그곳에 2시간, 3시간 혹은 5시간, 6시간 머물러도 훌륭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까지는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글쎄요, 제가 뭐 당장 다음 주에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는데 내년에 혹은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생기면 우리는 그림을 그리자 정도 합의까지는 돼 있습니다. 이제 또 퇴사를 하셨으니까 네, 훨씬 자유롭게 활동을 하실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네, 그래도 아직 그림 그리면 안 돼요. 저는 일이 좀 더
많아야 해요. 네, 네. 영상 보시는 분들 제가 일을 더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진짜 선배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글쎄요, 있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예. 주시고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앞에 어떤 수식어로 가장 기억이 됐으면 좋겠는지 어떤 수식어로 활동을 하고 싶으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냥 저를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엄마의 얼굴이라는 책만 기억해 주셔도 괜찮아요. 이 책을 김재원이라는 사람이 썼다라는 건 잊으셔도 괜찮고요. 이제는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만 기억해 주세요. 굳이 그 프로그램을 김재원이라는 사람이 진행했었다는 기억은 지워주셔도 괜찮아요. 저와 함께 했던 그 12년을 소중하게 여겨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퇴직을 한 건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가 은퇴를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피겨스케이팅이 힘들어진 게 아니라 축구 대표팀 선수 한 명을 교체한 것뿐이거든요. 아침마당은 이미 수많은 스태프들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고 그들은 여전히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김재원이라는 선수가 나오고 박철규라는 선수가 투입됐기 때문에 더욱더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더욱더 젊은 팀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팀을 사랑해 주시면 좋겠어요. 굳이 제 이름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 마지막까지 너무 감동이네요.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선배님.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이혜성의 1% 북클럽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구독자들에게 100%의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저도 응원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